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안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지방간에 대한 오해와 탈출하는 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현대인들 중에서 피곤하시지 않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 동료 의사분들, 의료인들도 많이 피곤함을 호소하는데요. 이 피곤한 건 과연 간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피곤하다고 병원에 와서 한번 간 검사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에서도 보시다시피 간 때문에 모두가 다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함을 받고 있는 간이 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걸까요? 간은 이전부터도 우리 선조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던 장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미호도 사람이나 소간을 좋아해서 먹기도 했었고, 또 용왕님도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자라에게 싱싱한 토끼간을 구하고 오라고 할 정도로 간이 아주 중요했었는데요. 간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간은 다음과 같이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을 대사하는 역할, 합성하고 또 해독시키고 살균을 하는 우리 몸의 인체의 화학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산이 간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고 주변에서 나는 지방간이다 아니면 너도 지방간이다 이런 이제 지방간 환자분들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없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술도 안 먹는데 무슨 지방간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나는 이렇게 마르고 살도 없는데 내가 무슨 지방간이냐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근데 주변에 보면은 너도 나도 지방간, 다들 지방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병이냐고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번째 오해로 지방간 그거는 살만 빼면 되지 그게 과연 병원에 와서 관리해야 되냐고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방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밝히고 지방간을 관리하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지방간을 관리 안 하면 무엇이 문제일지, 지방간으로 진단되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할지, 지방간으로 진단받았을 때 어떻게 먹고 운동해야 할지, 그리고 무슨 약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간 하는데 지방간이란 우리가 이제 정상간은 이렇게 옆에 우리가 순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건강한 간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진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누렇게 이제 지방들이 많이 쌓여 있고 실제로 간을 떼서 보면은 이런 하얗게 보이는 이런 지방들이 많이 쌓여 있는 즉 간 전체의 5% 이상의 지방이 침착된 경우를 지방증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 술을 많이 마셔도 생기지만은 여러 가지 약재나 또는 바이러스 간염이 있을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요즘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알코올성 즉 술을 안 먹어도 생기는 지방간 질환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술을 소주 반병 미만으로 먹는데도 간에 지방이 쌓이는 병이고 이러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더 지금은 이제 술을 먹어서 생기는 지방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를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결국 들어오는 영양분에 비해서 나가는 것은 부족한 이런 과다한 영양들이 쌓이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복부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여러 가지 성인병들과 연관되어서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지방간은 진단을 받아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크게 지방간 있다고 해도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방간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렇게 지방에 이제 지방이 있다가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 간염, 그리고 지방 간염 상태가 오래되면은 우리가 상처도 오래되면 흉터가 남듯이 간에 흉터가 남는 간섬유화, 그리고 이제 간경변증, 간경화라고 이르는 무서운 이제 합병증까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연구를 봤더니 한국인의 약 25%, 즉 4명 중에 1명이 지방간이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지방간은 특징이 많이 이제 뚱뚱하지 않은 사람, 즉 마른 사람 중에서도 지방간이 많은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지방간의 빈도가 점점 더, 즉 지방간이 더 많아지게 되고, 특히 50세 이후에 여성이 이제 폐경, 완경을 하게 되면은 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런 지방간과 간섬유화의 차이를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더 지방간이 작지만은 한번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면은 간섬유화나 간경변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 지방간 환자분들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간 환자가 뭐 병도 아닌데 관리해야 될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지방간 환자에게서 이런 간이 점차 지방간염, 섬유화, 즉 딱딱하게 간이 굳어갈수록 이러한 지방간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간은 간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장기 병들과 다양하게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연구를 보면은 미국인이나 또는 전 세계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연구에서 지방간 환자들은 간 질환으로도 돌아가시기도 하지만은 첫 번째 원인은 즉 심혈관계 질환, 즉 지방간이 있으면은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간암 외에도 다른 암들이 발생하여서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제 지방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해 보았더니 남자에게서 지방간이 많으면은 대장암이, 여성에게서는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간이 있으면은 간뿐만이 아니라 대장이나 유방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콩팥도 지방간이 이제 오래될수록 콩팥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어서 이런 만성 콩팥병들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방간은 어떻게 진단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간, 우리가 이런 지방간 들어보니까 심각한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검사해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방간은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상승이 되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 지방간 검사를 꼭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에 간 수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를 받고 간 수치가 높다고 간 질환이 의심되므로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에 오셔서 지방간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영상검사, 즉 초음파나 또는 CT 검사를 통해서 시행하게 되고, 초음파에서 오른쪽에 맨 위에 보시다시피 간이 하얗게 보이거나 또는 CT에서 간이 어둡게 보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좀 더 정밀하게 지방간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MRI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사실 이제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은 간에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는 지방에 이제 간에 염증이나 또는 섬유화가 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로 이제 찌르고 환자분들이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지방간이 심한 사람들, 즉 간섬유화, 간이 딱딱하게 굳거나 또는 간경변증이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간섬유화 스캔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해서도 조직검사 없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방간 환자들, 과연 무엇을 먹고 운동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지방간 환자들의 체중을 빼는 것,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얼마나 살을 빼야 될까요? 나는 이제 살을 그러면 굶어서 계속 그냥 빼면 될까요? 우리가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약 10%, 즉 내가 80kg라고 했을 때 8kg 이상을 빼면은 간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던 것도 호전이 되고 지방의 염증도 좋아지고 지방들도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하, 즉 5%에서 7%일 때도 지방간의 정도라든지 지방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절대 내가 굶어서 무조건 갑자기 확 빼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몸에 오히려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지방이 더 쌓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대 1kg, 즉 한 달에 한 2에서 4kg 정도의 조금씩 점진적인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지방간 환자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어떻게 할지 이제 내려오는 지침이 있는데 보면은 하루에 약 500kcal 이제 줄이는 것이 적절하고 또는 가급적이면은 우리나라는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과당을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초가공 식품들, 즉 햄버거라든지 라면, 피자와 탄산음료와 같은 액상가당이 많고 가공식품들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것이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지중해식 식단, 즉 야채와 올리브 오일 등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생선과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지중해식 식단이 인기이기는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지방간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지중해식 식단을 하라 아니면 50kcal를 줄여라 이러면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식단을 조언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로는 무조건 탄산음료는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의 이 액상과당 때문에 지방간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지방이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탄산이 꼭 필요하다면은 이 과당이 없는 탄산수로 마시고 탄산음료, 즉 콜라, 사이다 같은 거는 끊는 것이 좋겠고요. 밥 양을 3분의 2로 줄이고 단백질은 좋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 기름기 있는 고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 계란 등을 먹고 고기 중에서는 이제 닭가슴살이나 오리고기 등의 흰살, 퍽퍽한 기름이 없는 고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급적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는 거는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과일 대신에 이런 야채 중에서도 과일과 비슷한 토마토나 오이, 당근 등을 먹는 게 좋겠고 커피는 우리가 믹스 커피는 이 안에 설탕이라든지 프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지방간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블랙 커피, 즉 이제 드립 커피나 이제 에스프레소,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로 두세 잔을 먹는 것이 오히려 지방간이나 간 질환에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용왕님 이제 토끼와 자라전을 보면은 용왕님이 간이 안 좋아서 결국은 이제 간을 싱싱한 토끼 간을 구해 오라고 했었는데요. 보면은 용왕님은 아마도 그 이제 밑에서 아주 진수성찬 이제 기름진 것을 많이 드시다가 결국 채식을 하고 있었던 토끼의 이제 건강한 간을 이제 받기 위해서 간 이식을 하려고 아마 하셨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토끼처럼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지방간 치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이 좋은 것, 심장병, 당뇨병, 각종 암을 예방하고 아주 수면도 좋게 만들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가 복근 운동은 좋아도 복근 운동은 싫은 것처럼 운동을 막상 시작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한국 지방간 가이드라인에도 보면은 이러한 지방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최소 30분 이상 중등도 이상의 강도의 운동을 해야 되고 유산소 근력 이런 다양한 운동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또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동 조언을 드린다면 매일 아파트 계단을 가급적이면 오르는 게 좋습니다. 내 집이 10층 이상이다. 그러면 10층까지 하루에 한 2번 이상은
걸어서 올라가시고, 다만 내려오는 것은 이제 무릎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이라도 하면은 좋겠고, 1시간씩 나는 매일 걸어서 운동하신다는 환자분들도 있는데요. 걷기로는 사실 이게 운동의 효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조깅 또는 이제 땀이 날 정도의 빠른 걸음을 하거나 인터벌 러닝이라고 하는 달렸다가 한 2, 3분 정도 달렸다가 또 5분 걷고 다시 달리고 걷고 이러한 이제 걷기와 달리기를 반복하는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관절이 아마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사실 실제로 이제 내가 그냥 뭐 알아서 해보겠다, 이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여유가 되신다면은 주변에 이제 운동을 이제 꼭 돈을 쓰고라도 PT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약이 지방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 환자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약을 쓸 수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어떤 약들도 체중 감량과 운동보다 더 효과적인 약은 아직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을 살펴보면은 비타민 E, 오로페롤 이제 종류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기존의 지방간 환자들에게서 사용을 하였더니 지방간 정도와 섬유화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고용량, 즉 이 알로 따졌을 때는 4알을 아침 저녁으로 총 8알을 하루에 드시면은 좀 지방간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전립선 암이 생기는 위험성이 간혹 증가되어서 이런 비타민 E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 있는 여성에서 보다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주 장기간 사용하였을 때 간혹 출혈성 뇌졸중 등이 일어난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가 있으면서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약 중에서 이러한 이제 액토스나 듀비에 같은 피오글리타존 제제들, 그리고 이런 그 메폴민 제제들이 체중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간을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의 지방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체중 조절과 그 다음 운동 등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은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지방간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자분들이 고지혈증 약 먹으면 간이 안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또 괜찮냐고 걱정하시거나 또는 고지혈증 약을 일부러 간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낮게 되면은 지방간 자체도 어느 정도 호전을 갖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고지혈증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여러 이제 간의 부작용 등은 의사분과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간장제들, 우루사나, 유산균 제제들도 간 수치 개선이나 간 내 지방의 감소에는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간 자체를 완치할 수 있고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을 이제 진행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방간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은 요원합니다. 물론 이제 언젠가는 개발이 되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여러 지방간 있는 분들이 체중 조절과 운동 등을 통해서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간 질환이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나왔다시피 다양한 간 질환 때문에 신화에도 등장할 정도였고, 예전에는 간염이 많았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지방간이 많이 늘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지방간에 대한 오해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술 안 먹는데 무슨 지방간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술 안 마셔도 생기는 지방간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방간 없다, 술 안 먹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시지 말고 꼭 검사와 필요한 지방간으로 진단되었을 경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고 말랐는데 무슨 지방간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마른 분들도 이렇게 아랫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마른 비만이 많고 이런 지방간이 많다는 걸 알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지방간 병인가요? 앞서 보셨다시피 지방간도 이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도 오래되면은 지방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이외에도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나 다른 대장암, 유방암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살만 빼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살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조건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면서 운동과 함께 적절한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방간 환자분들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은 사망률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나 암 등 또한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동반 등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지방간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특히 내가 혹시 벌써 이런 합병증들이 와 있지는 않은지 간 섬유화나 다른 심혈관계 질환들이 없는지 이런 검사가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먹고 운동하라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현실적인 조언들 잘 지켜서 한 달에 2kg 정도 빼시면서 근육량을 많이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약들은 이런 이제 비타민이나 당뇨병 약 또는 고지혈증 약, 간장제나 유산균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하지만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의사와 환자분들이 함께 이런 지방간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하면은 지방간을 우리가 이렇게 무찌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형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 잘 들었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죠,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구리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유튜브 시청 많이 해주시고 질문 많이 달아주시고 또 칭찬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질의응답 또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인들에게서 증가하는 목 통증의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우수 질문 5가지를 골랐거든요. 네.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수국 천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25년 전에 빗길 교통사고로 목을 다쳤는데 아직도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컴퓨터나 TV를 볼 때 자신도 모르게 목을 좀 쭉 내밀게 되시나 봐요. 그래서 네. 바른 자세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이 턱을 앞으로 당겨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턱을 위로 올려야 되는지, 위로 올리면 시선이 한 45도 정도로 보게 되는데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일단은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기본적인 이제 개념은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게 되는 거는 네. 이제 근육에 긴장을 유발한다든지 통증점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되 중간중간에 이제 좀 근육을 이완을 시켜준다든지 스트레칭을 해드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의자를 좀 옆으로 돌려가지고 자세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어깨를 조금 예. 뒤로 이렇게 넘겨서 네. 이렇게 뒤로 넘기다 보면 견갑골이 아래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어깨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턱을 이제 당기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제 목이 앞으로 나오거나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경추에 받는 하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좀 단적인 예로 귀가 가슴 옆에서 봤을 때 가슴과 일직선에 오게끔 한다고 생각하시고 귀가 가슴과 앞으로 일직선에 많이, 오게요. 네,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게 목도 이제 같이 좀 뒤로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사실 턱을 위로 들지 아래로 내릴지는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무게 중심 위에 우리 몸의 무게 중심 위에 머리를 둔다는 느낌으로 목을 조금 뒤로 네.
움직여서 유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질문들에 보면 모니터 높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주셨었는데 네. 모니터 높이도 사실 이제 올리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눈높이로 맞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이유가 이제 모니터가 낮게 되면 우리 사람이 이제 본능적으로 시선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게 되기 때문에 네. 모니터를 올림으로써 이제 목을 뒤로 둔 상태에서 시선이 내 눈높이에 맞게끔 유지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뭐 모니터를 낮게 두더라도 머리는 무게 중심에 둔 채로 시선만 아래로 둔다고 하면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모니터를 눈높이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채로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네. 또 경추에 좋지 않은 자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직접 또 몸소 보여주셔가지고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님이 보내주셨고요. 목 운동은 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목 통증이 가볍게 있을 때 스트레칭 개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둘 다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목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서 아무래도 해야 할 텐데 네. 그러면은 목 통증이 완화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아프더라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뭐 일반인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 의사의 입장으로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어떤 통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운동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고 와서 진료를 보시는 게 나을지라고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서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제 제가 영상에서 바른 자세라든지 스트레칭이 통증의 예방이나 또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 호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통증이 근육의 원인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들이 근육의 이런 이완과 긴장을 반복함으로써 뭉쳐 있다든지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를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이제 반대로 이제 관절을 움직였을 때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목을 뭐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꺾는다든지 하는데 이렇게 관절을 움직였을 때 갑작스럽게 새로운 통증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은 팔 쪽으로 없던 저림이라든지 힘이 빠진다는 이런 증상들이 생길 경우에는 운동을 가급적이면 중지하시고 네.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또 운동의 종류에 있어서도 너무 하중을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과하게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또 세 번째로 한소희님은 교수님 꼭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목 어깨 통증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네. 발레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혹시 뭐 요가나 필라테스가 목 어깨 통증 완화에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발레를 계속해도 괜찮으실까요? 뭐 발레를 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일단 네. 계속 하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떤 운동이 건강에 좋냐, 뭐 목에 좋냐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애매하죠. 하면 사실은 네. 어떤 운동 아니면 또 어떤 자세를 함에 있어서 뭐 목에는 좋은데 또 어깨라든지 허리에는 네. 무리가 갈 수 있는 운동들이 될 수도 있어서 또 이렇게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사실 저희 몸에 일단은 목에 있는 근육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또 아시겠지만 근육 자체가 뭐 다른 뭐 허벅지라든지 아니면 허리를 받치는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이게 강력한 근육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근육들을 강제로 이렇게 발달을 시키려고 과하게 관절을 쓴다든지 이런 운동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운동들은 좀 피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등 운동 기반이 된 운동이라든지 아까 네. 제가 자세를 설명드릴 때 어깨를 좀 뒤로 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등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등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도 조금 뒤로 넘어가고 네. 목도 이제 무게중심에서 좀 뒤로 올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폼롤러 있잖아요. 네. 폼롤러를 통해서 이제 등이라든지 가볍게 목의 근육들을 조금 이완을 시켜주는 그 정도의 운동을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네. 폼 롤러 이용해서 하는 네, 운동도 네, 좋군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베예린님의 경우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교수님 설명을 이제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네.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면 생명의 위험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네. 이게 증상이 어느 정도여야지 신경 차단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 뭐 그거라든지 또 부작용은 어떤지 이런 설명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먼저 이제 경추라든지 요추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신경 차단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환자분들 중에 영상을 찍었을 때 추간판 탈출증이 굉장히 영상학적으로는 심해 보이는데 증상은 네. 전혀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어. 또 반대로 영상에서는 거의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지 않는데 또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어느 정도 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먼저 내원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신체 진찰이라든지 영상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먼저 진단을 내리고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과 비교를 해서 이게 이제 경추의 그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에 의한 신경근 압박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면 증상의 경도에 따라서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약물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는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네. 이러한 치료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계속 남아 있거나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추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요추에 비해서 경추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시술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네. 저희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효과는 좋고 그리고 경추에 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되는 치료 방법들인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수년간의 그 트레이닝이라든지 네. 환자 경험 등을 통해서 네. 또 학회에서 또 많은 연구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위험성을 낮추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준비를 해놓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끝으로 강다운님의 경우에는 일자목 때문에 어깨랑 등에 통증이 있고 가만히 있을 때는 이분이 뭐 괜찮으신가 봐요. 그런데 팔을 들어 올릴 때 네. 팔뚝까지 통증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네네. 혹시 이런 것도 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네. 뭐 지금 이 글만 보고 이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목에서 기반한 통증이 올 때는 팔의 가동범위라든지 뭐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악화되는 증상들은 흔하진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뭐 팔을 들어 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제 통증이 생긴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어깨 관절이라든지 어깨 관절을 감싸는 근육들 네. 그리고 상완에 있는 근육이 원인이 돼서 이런 통증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깨 관절을 감싸는 그 4가지 근육들,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들에서 원인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서 흔하게 오시는 오십견이라든지 네. 아니면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뭐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많이 불편하시면 또 내원하셔서 정확한 의사의 신체 진찰이라든지 영상학적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시민분들 댓글에 대한 답변 선생님하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취통증의학과 박형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